안녕하세요. 드우로그입니다. 귀궁 10화에 이어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순전히 상상에 기반한 뇌피셜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뛰는 여리의 실루엣.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고 절박했다. 발 아래 땅이 꺼져 내릴 듯 흔들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기의 숨결이었다. 팔척기가 다시 눈을 뜨는 순간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먹구름 속에 이무기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다. 비비. 뒤를 돌아본 여리의 입술이 떨렸다. 그곳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었다. 그녀를 풍산에게 인도한 자, 그토록 착하고 엉뚱했던 비비가 형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배신한 것이다. 비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안해, 여리야. 형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서. 풍산의 기운에 묶여버린 여리. 팔척기에 전기가 담긴 봉인석이 그녀의 발밑에서 진동을 일으킨다. 이무기와 팔척기, 그리고 아구지 풍산의 계획은 마침내 막바지에 이르렀다. 여리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부적의 힘과 봉인석의 기운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풍산은 그 앞에서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군. 그 시각 맹청의 신당에서 강철은 풍산의 손에 목을 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내가 아구지고 팔척기의 사자라 해도 상관없다. 널 꺾고 저 여릴 반드시 되찾겠다. 그 순간 강철의 몸 안에서 붉은 기운이 번져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목에 걸려있던 엿사탕 모양의 호박 구슬이 부서지며 어릴 적 어머니가 건네준 무녀의 기운이 폭발한다. 풍산은 밀려오는 힘에 튕겨나가며 신당의 벽이 갈라진다. 넌 무녀의 혈통이었냐? 그제서야 풍산은 깨달았다. 강철은 단순한 시골 무사 따위가 아니었다. 그의 피에는 천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정기의 뿌리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정은 여리의 납치 소식을 듣고 맹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병조 판서의 죽음을 조사하던 중 팔척기에게 희생당한 자들 사이에 기묘한 공통점을 발견한다. 모두가 오래전 호평대군의 후손과 관련된 자들이었던 것. 이화성. 그가 왜 나타났는지 이제 알겠군. 이정은 무거운 눈빛으로 말하며 영금과 가섭 스님에게 상황을 전한다. 그때 스님은 그제야 모든 퍼즐을 맞춘 듯 입을 연다. 팔척기는 단순한 원혼이 아닙니다. 그는 조선의 원죄를 품은 존재입니다. 그 억울함은 이화성으로 상징되는 피의 역사와 연결돼 있지요. 스님의 말에 영금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과거 자신이 외면했던 한 어린 소년의 죽음. 그 소년이 바로 팔척기의 전생이었음을. 장면은 다시 여리로 전환된다. 풍산의 신당에 갇혀 그녀는 과거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 용담골에서 마주쳤던 한 남자아이. 그 아이는 항상 구절초를 모아 그녀에게 건넸고 여리는 그 아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꿈속의 소녀는 분명히 말했다. 기억해줘. 내가 널 위해 죽었잖아. 넌 나의 유일한 약속이었는데. 꿈에서 깨어난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인다. 내가 팔척기야. 그 순간 신당 안의 촛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풍산은 이화성을 불러들인다. 이화성은 이미 그의 의식을 절반 이상 내준 상태였다.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팔척기의 한을 푸는 방법은 단 하나. 왕가의 피가 피를 씻는 것. 강철이 신당의 벽을 뚫고 다시 등장한다. 그의 손엔 경기석이 들려 있었고 여리를 향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그만해. 이한, 내가 끌어안을게. 그러자 팔척기가 빙의한 이화성은 싸늘히 웃으며 말한다. 그럴 자격이 내게 있을까? 땅에 떨어지던 그날 내 피가 나를 깨웠다. 내가 나를 만들었어.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정적. 이정이 도착하고 여리, 강철, 이정의 삼각구도가 완성된다. 그리고 풍산은 마지막 일격을 위해 칼을 뽑는다. 그 칼날은 과거 이무기에게 봉인당한 금단의 검이었다. 이 검에 손을 대는 순간 너도 사람이 아니다. 강철의 외침에 풍산은 말한다. 나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지. 팔척기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버려진 존재였어. 드디어 검이 휘둘러지고 세 사람의 혈투가 시작된다. 여리는 검기를 피하며 외친다. 강철아, 내 속엔 아직 순한 기운이 있어. 절대 저 검에 휘둘리지 마. 그 말은 곧 강철이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이었다. 그는 풍산의 검을 맨손으로 막고 경기석을 그의 이마에 부딪힌다. 빛이 터지고 한바탕 강풍이 몰아치며 팔척기의 형상이 일그러진다. 동시에 이화성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오고 그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다. 그 틈을 타 풍산은 여리를 인질로 삼으려 하지만 이번엔 비비가 나타난다. 이젠 안 돼, 풍산. 여린, 내가 아니야. 형을 위해서라도 이젠 끝내야 해. 비비는 스스로의 실력을 소진하며 팔척기의 기운을 봉인하려 한다. 강철은 눈을 뜨며 소리친다. 비비야, 안 돼. 그렇게 하면 넌 승천 못해. 비비는 웃는다. 형은 승천 못해도 돼. 넌 살아야 해. 열이랑.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폭발적인 빛과 함께 신당 전체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비비는 없었다. 단 하나, 그의 엽전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강철은 무너진 신당의 잔해 속에서 여리를 끌어안고 흐느낀다. 이정은 잔해 속에서 쓰러진 풍산과 이화성을 확인하며 새로운 수수께끼의 단서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풍산의 복부에 새겨진 고대 문양. 이건 옛 무녀들의 봉인술? 그렇다면 팔척기는 처음부터 봉인된 존재가 아니었던 건가? 신당의 잿더미 속에서 여리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일어선다. 그녀의 손엔 비비가 남긴 엽전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작게 새겨진 한 줄의 글귀가 있었다. 형, 이제 웃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강철은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먹구름이 걷히고 붉은 하늘 사이로 무지개빛 광채가 퍼진다. 그것은 마치 비비의 미소 같았다. 11화에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면서 뇌피셜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